서울의 햇살은 유난히 따스했다 했다. 마포구에 새로 입주한 아파트 거실 윤수연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웨딩드레스 카탈로그를 넘기고 있었다. 갓 칠한 벽지의 냄새와 새 가구의 향기가 뒤섞여 미래에 대한 설렘을 부풀렸다. 쉰을 넘긴 나이에 찾아온 늦깎이 사랑. 그녀는 평생 교직에 몸담으며 모은 전 재산을 털어 이 아파트를 마련했다. 곧 남편이 될 남자 김태식과 함께 꾸려나갈 행복한 보금자리였다. 그는 대기업의 수석 엔지니어로 일하다 명예롭게 은퇴한 점잖고 다정한 남자였다. 반년 전 지인의 소개로 만난 그는 삭막했던 그녀의 삶에 한 줄기 빛처럼 다가왔다. 두 사람은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결혼을 약속했다. 수연은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카탈로그 속에 화려한 드레스들을 보며 그녀는 며칠 뒤 열릴 자신의 결혼식 모습을 상상했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사랑하는 태식 씨의 손을 잡고. 상상만으로도 얼굴이 붉어졌다. 그녀는 찻잔을 들고 햇살이 쏟아지는 창가에 섰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오늘따라 더욱 아름다워 보였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그때 현관 도어록이 해제되는 소리가 들렸다. 태식 씨가 온 모양이었다. 그녀는 설레는 마음으로 현관으로 달려가며 밝게 외쳤다. 태식 씨 오셨어요. 마침 좋은 차를 우려놓. 그녀의 말은 문 앞에서 멈춰섰다. 활짝 열린 문 앞에는 김태식이 서 있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팔에는 낯선 여자가 값비싼 핸드백을 든 채 다정하게 매달려 있었다. 자신보다 훨씬 젊고 화려하게 치장한 여자. 아파트 안에 따스했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다. 수연 씨 안에 있었군. 태식의 목소리는 평소의 다정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건조하고 차가웠다. 태식 씨, 이분은 누구세요?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의 심장이 불안하게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태식은 아무렇지도 않게 오히려 과시하듯 옆에 있는 여자의 어깨를 감쌌다. 소개하지. 내 첫사랑 박은주 씨야. 우리가 곧 결혼할 사람이지. 결혼. 그 단어가 수연의 머릿속을 망치처럼 내리쳤다. 내 결혼이라니요? 태식 씨, 우리 며칠 뒤에 결혼하기로 했잖아요. 아, 그 결혼 말인가. 태식이 피식 웃었다. 그 웃음에는 경멸과 조롱이 가득했다. 수연 씨, 우리 결혼 없던 걸로 합시다. 청천벽력 같은 말이었다. 수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옆에 서 있던 박은주라는 여자가 승자의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무슨 말씀이세요? 장난하지 마세요, 태식 씨. 우리가 반년 동안 만나면서 결혼 발표까지 다 했는데 이제 와서 없던 일로 하자니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수연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태식은 귀찮다는 듯이 미간을 찌푸렸다. 당신이 뭘 잘못했냐고. 수연 씨, 거울 좀 봐. 늙고 볼품없는 당신을 내가 왜 만나줬겠어. 혼자 사는 게 안쓰러워 보여서 불쌍해서 만나준 거야. 그런데 정말 내가 당신 같은 여자랑 결혼이라도 할 줄 알았나. 그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날카로운 유리조각이 되어 수연의 가슴에 박혔다. 지난 반년간 그가 보여줬던 모든 다정함과 사랑의 속삭임이 한순간에 역겨운 위선으로 변했다. 내 연금이 얼마인 줄 알아. 한 달에 1,000만 원이 넘어. 당신이 평생 교사 나부랭이로 일해서 받는 푼돈 연금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은준의 자식들은 다 미국으로 유학 가 있어. 당신한테는 뭐 있어. 고아원에서 데려온 양녀 하나 있잖아.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 그는 그녀의 모든 것을 짓밟았다. 그녀의 삶, 그녀의 직업, 심지어 그녀의 소중한 딸까지. 그의 잔인한 말들의 수연은 슬픔보다 더 큰 모욕감에 온몸이 떨렸다. 은주 씨는 나랑 격이 맞는 사람이야. 당신과는 다르지. 박은주는 그의 말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수연에게 말했다. 아주머니 상황 파악이 안 되세요. 태식 씨는 처음부터 아주머니랑 결혼할 생각 같은 거 없었다고요. 그냥 심심해서 좀 만나준 거지. 수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슬픔으로 타들어가는 가슴을 애써 부여잡고 마지막 남은 존엄으로 말했다. 알겠습니다. 당신들의 마음이 그렇다면 더 이상 붙잡지 않겠어요. 그녀는 현관문을 활짝 열고 그들을 향해 손짓했다. 두 분, 이제 제 집에서 나가주시죠. 그 순간 태식과 은주가 약속이라도 한 듯이 폭소를 터뜨렸다. 제 집 수연 씨, 아직도 잠이 덜 깼나. 태식이 비웃으며 서류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그녀의 얼굴 앞에 흔들었다. 당신 집 어디 여기 서류 좀 잘 봐. 이 집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 그것은 부동산 등기 부등본이었다. 그리고 소유자란에 적힌 이름은 윤수연이 아닌 바로 김태식 그의 이름이었다. 이게 어떻게... 수연의 눈앞이 아찔해졌다. 얼마 전 태식은 결혼 준비에 필요하다며 여러 서류에 도장을 찍어달라고 했었다. 인감증명서부터 시작해서. 그녀는 그를 철석같이 믿었기에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도장을 찍어주었다. 그것이 자신의 전 재산을 넘기는 양도 증서일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다. 이 집 이제 내 집이야. 아니, 정정하지. 은주와 나의 사랑스러운 신혼집이야. 태식이 잔인하게 선언했다. 당신 같은 여자가 이런 좋은 집에 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 여태껏 공짜로 살게 해줬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수연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사랑, 결혼, 행복한 미래.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그녀는 사랑하는 남자에게 약혼을 파기당하고 평생 모은 전 재산을 사기당했으며 이제 자신의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 자, 이제 볼일 끝났으니 짐이나 싸시지, 윤수연 씨. 내일 이사 들어올 때까지 방 빼줬으면 좋겠는데. 태식은 이제 그녀의 이름 뒤에 씨라는 호칭을 붙이며 완벽한 타인으로 대했다. 수연은 차갑고 단단한 대리석 바닥 위에 서 있었지만 발밑이 꺼져 내리는 듯한 현기증을 느꼈다. 그녀의 눈앞에서 자신의 행복한 보금자리였던 공간이 두 명의 약탈자가 차지한 적들의 소굴로 변하고 있었다. 김태식의 잔인한 선언은 윤수연의 시간을 멈춰버렸다. 귓가에서는 이명이 윙윙거렸고 눈앞의 세상은 초점을 잃고 흐릿하게 번졌다. 그녀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지만 마지막 남은 이성으로 간신히 버티고 섰다. 그녀의 전 재산, 그녀의 마지막 꿈이 담긴 이 공간을 저 파렴치한 사기꾼들에게 내어줄 수는 없었다. 나가요. 수연이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요. 그녀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에 김태식과 박은주는 코웃음을 쳤다. 아직도 당신 집인 줄 아나 보네. 어머, 아주머니. 현실 감각이 그렇게 없으셔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오셨대. 태식 씨가 보여준 서류 못 봤어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다시 열렸다. 엄마 나왔어. 결혼 선물로 뭐가 좋을까 하다가 수연의 양녀 한지민이었다. 그녀는 환한 미소와 함께 예쁘게 포장된 선물 상자를 들고 들어서다가 거실에 얼어붙은 분위기와 낯선 사람들의 모습에 걸음을 멈췄다. 엄마, 무슨 일이야? 안색이 왜 그래? 그리고 이 사람들은 누구고? 지민의 시선이 경계심을 품고 태식과 은주를 향했다. 수연은 딸의 얼굴을 보자 억지로 버티고 있던 감정에 둑이 무너져 내릴 것 같았다. 지민아. 수연이 무언가 말하려던 순간 태식이 먼저 나섰다. 그는 지민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가소롭다는 듯이 말했다. 네가 그 고아원에서 데려왔다는 딸이구나. 아가씨, 마침 잘 왔네. 이제부터 여긴 우리 집이니 내 엄마 데리고 슬슬 나갈 준비를 해주는 게 좋겠구나. 뭐라고요? 지민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여기가 왜 아저씨 집이에요? 이 집은 우리 엄마가 평생 교직 생활하면서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산 집이라고요. 당신들 사기꾼이야. 어머니와 달리 젊은 지민은 거침이 없었다. 그녀는 당장이라도 태식에게 달려들 기세로 소리쳤다. 어린 것이 어디서 어른한테 눈을 불하려 버릇없이 태식이 인상을 쓰며 지민을 거칠게 밀쳤다. 지민이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지며 손에 들고 있던 선물 상자가 바닥에 떨어져 찌그러졌다. 지민아. 수연이 비명을 지르며 딸에게 달려갔다. 그 순간 그녀 안에 있던 마지막 인내심의 끈이 끊어졌다. 김태식 씨, 당신 정말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군요. 내 딸에게 손을 대다니
엄마 괜찮아. 지민이 눈물을 글썽이며 일어섰다. 집 안에서 벌어진 소란의 복도에 있던 이웃 몇몇이 무슨 일인가 싶어 현관문 앞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개인적인 치욕은 이제 공공연한 구경거리가 되고 있었다. 김 선생님, 이게 무슨 짓입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여자아이를 밀쳐요? 이웃 중 한 명이 태식을 비난했다. 그러자 박은주가 기다렸다는 듯이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가방에서 등기부등본을 꺼내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활짝 펼쳐 보였다. 여러분 모두 똑똑히 보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교활하고 당당했다. 이 집 이제 법적으로 제 이름 박은주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집의 새로운 주인이라고요. 집주인이 자기 집에서 시끄럽게 구는 외부인들을 내쫓는 게 뭐 잘못됐나요? 그녀의 말에 이웃들은 충격에 빠져 입을 다물었다. 법적인 서류 앞에서 도덕적인 비난은 힘을 잃었다. 수연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사기당했다는 사실이 만천에 공개된 것이다. 박은주는 승리감에 도취해 의기양양하게 팔짱을 꼈다. 그녀가 의기양양하게 가슴을 펴는 순간 블라우스 사이로 목에 걸린 장신구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그것을 본 수연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봉황이 섬세하게 조각된 붉은 술이 달린 옥 놀이개. 그녀의 봉황 놀이개였다. 20년 전 화마 속에서 남편과 아이들을 잃고 세상에 홀로 남았을 때 그녀의 손에 유일하게 남았던 남편의 유품이자 가문의 증표. 언젠가 기적처럼 살아있을지도 모르는 아이들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단서. 이사하는 과정에서 잃어버린 줄로만 알았던 그녀의 희망이자 과거 그 자체였다. 집을 잃은 슬픔, 배신당한 아픔이 한순간에 잊혔다. 수연은 비틀거리며 은주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한 애원이 되어 터져나왔다. 그 놀이개. 그거 내 거예요. 어떻게 당신이 그걸 당장 돌려줘요, 제발. 그녀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구경하던 이웃들은 물론이고 태식과 은주도 당황했다. 저 여자가 이제 충격으로 실성이라도 한 것인가. 은주는 목에 걸린 놀이개를 마치 전리품처럼 움켜쥐었다. 어머, 아주머니. 이것도 아주머니 거예요. 정신이 어떻게 드신 거 아니에요. 이건 태식 씨가 저한테 청혼 선물로 준 거예요. 거짓말, 그건 내 남편의 유품이란 말입니다. 남편 유품 아하. 은주가 무언가 깨달았다는 듯 교활한 미소를 지었다. 그럼 태식 씨가 아주머니 물건을 훔쳐서 저한테 선물이라도 했다는 건가요? 아주머니 지금 제 약혼자를 도둑으로 모는 거예요. 그녀는 수연의 가장 소중한 기억을 가장 추악한 방식으로 모욕했다. 그것은 수연의 남은 영혼마저 파괴하는 잔인한 일격이었다. 수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무너져 내렸다. 시끄러워. 김태식이 이 모든 상황을 끝내려는 듯 소리쳤다. 보안 요원 불러 당장 이 여자들 우리 집에서 끌어내. 잠시 후 아파트 보안 요원들이 달려왔다. 그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집주인인 박은주 씨의 요청에 따라 수연과 지민의 팔을 붙잡았다. 이러지 마세요. 여긴 우리 엄마 집이에요. 지민이 울부짖으며 저항했지만 소용없었다. 수연은 실성한 사람처럼 넋을 놓고 그들에게 끌려나갔다. 이웃들의 동정 어린 시선 혹은 경멸적인 시선이 그녀의 등 뒤에 비수처럼 박혔다. 육중한 현관문이 그녀의 등 뒤에서 쾅 하고 닫혔다. 수연과 지민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맨몸으로 아파트 복도에 내쫓겼다. 잠시 후 그들이 살던 집의 창문에 불이 환하게 켜졌다. 한때 그녀의 따뜻한 보금자리였던 곳에서 이제 두 명의 악마가 그들의 승리를 자축하는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다. 수연은 멍하니 그 불빛을 올려다보았다. 한낮의 잔인한 햇살 아래 그녀는 약혼자와 평생 모은 재산과 그리고 과거와 미래를 잇는 마지막 희망까지 그녀의 모든 것을 한꺼번에 빼앗겨 버렸다. 며칠 뒤 서울의 심장부에 위치한 신라 호텔의 가장 화려한 연회장 다이너스티 홀. 김태식과 박은주의 약혼 파티가 한창이었다. 샹들리에의 눈부신 크리스탈 불빛 아래 서울의 네로라 하는 중견기업 임원들과 은퇴한 고위 공무원들이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무대 중앙에서 김태식은 마이크를 잡고 의기양양하게 연설을 하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값비싼 드레스를 입은 박은주가 행복에 겨운 미소를 지으며 팔짱을 끼고 있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귀빈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제 인생의 마지막 사랑인 은주 씨와 평생을 함께하기로 맹세했습니다. 그는 짐짓 겸손한 척했지만 목소리에는 부와 성공에 대한 과시욕이 가득했다. 특히 저의 오랜 경력과 재능을 높이사 저를 수석 고문으로 재연기해 주신 JK그룹 관계자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JK그룹. 그 이름이 나오자 하객들 사이에서 낮은 탄성이 흘러나왔다.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대한 재벌. 김태식이 은퇴 후 재취업한 곳이 JK그룹의 자회사라는 사실은 그의 위상을 몇 단계나 격상시켜 주었다. 그는 하객들의 부러움 섞인 시선을 만끽하며 자신이 인생의 정점에 올랐다고 생각했다. 윤수연이라는 늙고 볼품없는 여자를 걷어차고 젊고 아름다운 은주와 그녀의 재력 그리고 JK그룹이라는 명예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다. 파티가 절정으로 치닫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쿵! 연 회장의 육중한 문이 양쪽으로 활짝 열렸다. 파티의 소음이 순간 멎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입구로 쏠렸다. 호텔 지배인의 정중한 안내와 함께 3명의 남자가 연 회장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그들의 등장은 마치 다른 차원의 존재들이 강림한 듯 그 주변의 모든 것을 압도했다. 가장 앞에 선 남자는 JK그룹의 총수 강지혁 회장이었다.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맞춤 정장을 입은 그의 얼굴은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그에게서는 감히 거역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력자의 아우라가 뿜어져 나왔다. 그의 오른쪽에는 군인처럼 각잡힌 자세에 남자 강태준이 서 있었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은 연 회장 안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했고 그의 존재만으로도 주변 공기가 팽팽하게 긴장되었다. 그리고 왼쪽에 남자가 들어서는 순간 연 회장 곳곳에서 여성들의 낮은 비명과 탄성이 터져 나왔다. 대한민국 최고의 한류 스타 배우 강서준이었다. 스크린이나 무대 위에서의 화려한 모습이 아닌데도 그의 존재감은 다른 모든 것을 배경으로 만들어버렸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재계 정치계 연예계의 정점에 선 3명의 형제가 어째서 이 평범한 은퇴 엔지니어의 약혼 파티에 나타난 것인가. 그들의 뒤를 따라 호텔 직원들이 값비싼 선물들을 들고 들어왔다. 사회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선물의 내역을 외쳤다. JK그룹 강지혁 회장님께서 두 분의 앞날을 축복하며 빈티지 롤스로이스 자동차 키를 선물하셨습니다. 강태준 장군님께서 조선시대 어보 한 점을 선물하셨습니다. 그리고 한류스타 강서준님께서 JK엔터테인먼트에 비상장 주식 증서를 선물하셨습니다. 자동차 국보급 문화재, 그리고 돈으로 환산할 수조차 없는 가치의 주식. 연 회장은 충격과 경탄으로 술렁였다. 김태식은 자신의 뺨을 꼬집어 보고 싶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꿈이라고 생각했다. JK그룹의 오너 일가가 직접 자신을 위해 이 자리에 나타난 것이다. 그의 재취업이 그룹 총수의 귀에까지 들어갈 정도로 중요한 일이었단 말인가. 그는 거의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무대에서 뛰어내려가 세 형제에게 달려갔다. 아이고, 회장님, 장군님, 서준씨, 이 누추한 곳까지 어찌 이런 귀한 걸음을 해주셨습니까? 그는 거의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그들을 맞이했다. 박은주 역시 황홀한 표정으로 달려와 그의 곁에 섰다. 하객들은 이제 부러움을 넘어 경외의 눈빛으로 김태식을 쳐다보기 시작했다. 저 남자가 대체 어떤 대단한 인물이기에. 김태식 씨, 강지혁이 특유의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을 담고 있지 않았지만 그 자체로 무게감이 느껴졌다. 오늘 약혼을 축하하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태식은 감격에 겨워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는 세 형제를 주빈석으로 안내하려 했다. 이쪽으로 오시죠. 제가 최고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하지만 강지혁은 그의 안내를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는 태식을 지나쳐 무대 중앙을 향해 걸어갔다.
그의 두 동생도 그 뒤를 따랐다. 세 형제는 파티의 주인공이었던 태식과 은주를 순식간에 배경으로 만들어버리고 연 회장의 모든 시선을 독차지했다. 강지혁은 사회작에서 마이크를 건네받았다. 연 회장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다. 오늘 저희 형제가 이 자리에 온 것은 김태식 씨와 박은주 씨의 약혼을 축하하기 위함이 맞습니다. 그의 말에 태식과 은주의 얼굴에 다시 화색이 돌았다. 하지만 그것이 저희가 이곳에 온 유일한 목적은 아닙니다. 강지혁의 눈빛이 차갑게 빛나며 연 회장 안을 천천히 훑었다. 그의 시선이 마침내 한 곳에 멎었다. 바로 박은주의 목에 걸린 봉황 놀이개였다. 저희는 오늘 이 파티의 주인공 중 한 분과 아주 특별한 인연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그는 박은주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에 은주는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박은주 씨, 강지혁이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목에 걸고 있는 것이 참으로 익숙해 보이는군요. 그의 마지막 말은 의미심장한 여운을 남기며 연 회장 안에 울려 퍼졌다. 김태식은 여전히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한 채 자신에게 쏟아질 영광을 기대하며 해벌쭉 웃고 있었다. 박은주는 거물 중에 거물에게 주목받았다는 사실에 불안감과 동시에 묘한 흥분감을 느꼈다. 아무도 알지 못했다. 지금 이 순간 화려하게 빛나던 이 연 회장이 곧 거대한 운명의 폭풍이 휘몰아칠 심판의 장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강지혁의 의미심장한 말에 연 회장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어들었다. 김태식은 여전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JK그룹의 회장이 자신의 약혼녀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이 혹시 자신에게 더 큰 이익이 될까 하는 얄팍한 계산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박은주의 심장은 차갑게 가라앉고 있었다. 강지혁의 시선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자신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롭고 집요한 시선이었다. 강지혁은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차분한 목소리가 정적을 깨고 연 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오늘 저희 형제가 이 자리에 온 진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애써 감정을 억누르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20년 전 저희는 끔찍한 화재 사고로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아니, 저희는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연 회장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대한민국에서 JK그룹 창업주의 비극적인 가족사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20년 전 의문의 화재로 아내와 사별한 후 평생을 독신으로 살며 세 아들만을 키워낸 강 회장의 이야기는 전설과도 같았다. 하지만 저희 아버님께서는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어머니께서 어딘가에 살아계실 거라고 믿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유언을 남기셨죠. 반드시 어머니를 찾아드리라고. 강지혁의 목소리에는 희미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늘 얼음처럼 차갑던 그의 인간적인 모습에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지난 수십 년간 저희는 어머니를 찾기 위해 전 세계를 수소문했습니다. 하지만 유일한 단서는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는 손을 들어 무대 위에 서 있는 박은주를 가리켰다. 정확히는 그녀의 목에 걸린 봉황 놀이개를 저희 아버님께서 오직 어머님만을 위해 특별히 주문 제작하셨던 세상에 단 하나뿐인 바로 저 봉황 놀이개입니다. 모든 시선이 박은주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이 모든 상황이 믿기지 않았다. 길에서 우연히 주운 것이나 다름없는 낡은 놀이개 하나가 자신을 대한민국 최고 재벌가의 안주인으로 만들어줄 열쇠였다니. 그녀의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계산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화재 잃어버린 아들, 이것은 하늘이 내린 기회였다. 그녀는 강지혁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녀는 최고의 연기자였다. 아, 아들, 내 아들들이 맞구나. 그녀는 손으로 입을 막고 오열했다. 그래, 그 끔찍했던 불길. 그 속에서 내가 너희를 놓쳤지. 정신을 차렸을 땐 모든 기억을 잃고 병원에 누워 있었단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조차
잊은 채 지난 20년을 지옥 속에서 살았어. 매일 밤 꿈속에서 알아보지 못할 아기들의 얼굴을 보며 가슴을 쳤는데 그게 바로 너희들이었구나. 그녀의 비통한 연기는 완벽했다. 그녀는 봉황 놀이개를 부서져라 움켜쥐고 세 형제를 향해 팔을 뻗었다. 얘들아, 엄마야, 엄마가 왔어. 세 형제는 거대한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늘 이성적인 강지혁조차 얼굴이 굳어 있었고 강태준의 눈시울은 붉어져 있었다. 감수성이 풍부한 막내 강서준은 이미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다. 그들이 지난 20년간 꿈속에서 그리던 순간 그토록 찾아 헤매던 어머니가 바로 눈앞에 있었다.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박은주를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세기의 재회가 이루어지려는 바로 그 감동적인 순간이었다. 꽝! 연회장의 문이 다시 한번 거칠게 열렸다. 이번에는 호텔 지배인의 정중한 안내 따위는 없었다. 보안 요원들의 제지를 뿌리치고 2명의 여자가 필사적으로 안으로 들어왔다. 화려한 연회장의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초라하고 지친 모습의 윤수연과 한지민이었다. 잠깐만요, 멈춰요. 수연의 절박한 외침이 연회장 안에 울려 퍼졌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불청객에게로 향했다. 김태식의 얼굴이 분노와 당혹감으로 일그러졌다. 저 여자가 감히 여기까지 쫓아와서 자신의 파티를 망치려 하다니. 저 여자들 뭐야? 당장 끌어내. 태식이 소리쳤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모두가 무대 중앙에 세 형제와 그들을 향해 걸어오는 한 여자의 대치 상황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다. 수연은 주변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20년 만에 마주한 자신의 아들들과 그들의 어머니 자리를 가로채려 하는 사기꾼, 그리고 그녀의 목에 걸린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놀이개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무대 앞까지 걸어왔다. 그녀는 자신을 경멸적으로 쳐다보는 김태식을 무시했다. 하객들의 수군거림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평생의 그리움이 담긴 눈으로 세 아들의 얼굴을 차례로 훑어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박은주를 향해 떨리는 손가락을 들어 가리켰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연 회장의 모든 소음을 잠재울 만큼 처절하고 단호했다. 그 여자는 가짜요. 그리고 그녀는 세 형제를 바라보며 찢어지는 가슴으로 외쳤다. 그 놀이개는 내 것입니다. 내가 바로 당신들의 진짜 어머니입니다. 그녀의 선언은 연회장 전체에 폭탄처럼 터져나갔다. 한쪽에는 부유하고 우아한 차림으로 증표를 목에 건 여자, 다른 한쪽에는 남루하고 절박한 모습으로 나타난 여자, 대한민국 최고 재벌가의 어머니라고 주장하는 2명의 여자. 세 형제는 거대한 혼란의 폭풍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기쁨도 슬픔도 아닌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는 깊은 고뇌가 서려 있었다. 화려했던 약혼 파티는 이제 진실과 거짓이 뒤엉킨 거대한 진실 게임의 무대로 변해버렸다. 윤수연의 폭탄 선언에 화려했던 연 회장은 순식간에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모든 하객들은 숨을 죽인 채 무대 위에서 벌어지는 기이한 대치 상황을 지켜보았다. 한쪽은 JK그룹의 어머니라 주장하는 우아한 약혼녀, 다른 한쪽은 모든 것을 잃고 나타난 초라한 전 약혼녀.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가를 둘러싼 출생의 비밀이 자신들의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다. 김태식은 분노로 얼굴이 시뻘개졌다. 감히 저 여자가 자신의 인생 최고의 날을 망치러 오다니. 그는 당장이라도 수연의 머리채를 잡고 끌어내고 싶었지만 강씨 형제의 서늘한 눈빛 때문에 감히 움직일 수 없었다. 이 혼란의 중심에서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JK그룹의 수장 강지혁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상황을 완벽하게 장악하는 힘이 있었다. 모두 조용히 해주십시오. 그는 하객들을 향해 말한 뒤 2 여자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2분 모두 저희의 어머니라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증표는 박은주 씨가 목에 걸고 있는 저 봉황 놀이개고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놀이개를 뚫어질 듯이 쳐다보았다.
저 놀이개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닙니다. 아버님께서 살아생전 스위스에 최첨단 생체, 인식기술을 도입하여 오직 어머님 한 분만이 열 수 있도록 만든 비밀 잠금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의 말에 연 회장이 다시 한번 술렁였다. 20년 전에 벌써 그런 기술을 재벌가의 스케일은 상상을 초월했다. 강지혁은 박은주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 박은주 씨, 당신이 정말 저희의 어머니가 맞다면 먼저 이 놀이개를 열어 증명해 보이시오. 모든 시선이 박은주에게 쏠렸다. 그녀는 속으로 당황했지만 겉으로는 슬픔과 기쁨이 뒤섞인 표정을 지어 보였다. 그녀는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로 결심했다. 실패하더라도 그럴듯한 핑계를 대면 그만이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랜 세월이 흘러서 여는 방법이 기억날지 모르겠군요.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목에서 놀이개를 풀었다. 그리고는 마치 기억을 더듬는 연기를 하듯 놀이개의 이곳저곳을 만지작거렸다. 봉황의 머리를 눌러보기도 하고 옥을 비틀어 보기도 했다. 하지만 놀이개는 굳게 닫힌 채 미동도 없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지켜보는 사람들의 표정에 의심이 깃들기 시작했다. 마침내 은주는 흐느끼며 고개를 저었다. 안 돼. 기억이 나질 않아. 그 끔찍했던 화재 이후로 많은 기억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이건 분명 고장난 것이 틀림없어요. 20년이나 지났으니 기계가 멀쩡할 리가 없잖아요. 그녀의 변명은 꽤 그럴듯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다. 2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 세월인데 작은 잠금장치 하나가 고장나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몰랐다. 강지혁은 표정 변화 없이 이번에는 윤수연을 바라보았다. 윤수연 씨, 보안요원이 은주에게서 받은 놀이개를 수연에게 건넸다. 차갑고 묵직한 옥의 감촉이 손바닥에 닿는 순간 수연은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20년 만에 다시 만져보는 남편의 채취, 잃어버린 세월의 무게였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그녀는 놀이개를 든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녀는 여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남편이 그녀에게 장난스럽게 알려주었던 비밀. 여기 봉황의 눈을 부드럽게 누른 채 꽁지를 왼쪽으로 3번 돌리면 돼. 우리 사랑의 암호야. 모두가 그녀의 손끝을 주목했다. 그녀의 아들들 3명의 강씨, 형제 역시 긴장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수연은 심호흡을 하고 기억 속 남편의 목소리를 따라 봉황의 눈을 지그시 눌렀다. 그리고 꽁지를 돌렸다. 1번, 2번, 3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놀이개는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다. 수연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녀는 다시 한번 더욱 정확하게 시도했다. 봉황의 눈을 누르고 꽁지를 3번. 여전히 묵묵부답이었다. 어째서 왜 열리지 않는 거지? 차가운 절망감이 그녀의 심장을 올가매기 시작했다. 그녀가 필사적으로 놀이개와 씨름하는 동안 연 회장 안의 분위기는 급격하게 싸늘해졌다. 희망으로 빛나던 아들들의 눈빛도 혼란과 실망으로 흐려지고 있었다. 그때 김태식이 참지 못하고 큰 소리로 비웃었다. 거봐, 내가 뭘 했어. 저 여자는 그냥 사기꾼이야. 어디서 굴러먹던 놀이개 하나 주워와서 JK그룹 안주인 행세하려던 거라고. 그의 말이 기폭제가 되었다. 하객들이 노골적으로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결국 둘 다 못 여는 거네. 그래도 저 박은주라는 여자는 원래 가지고 있었잖아. 저 여자가 진짜 엄마고 저 윤수연이라는 사람은 그걸 뺏으려던 사기꾼이 맞는 것 같아. 박은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수연을 향해 연민 어린 표정을 지어 보였다. 아주머니 이제 그만 포기하시죠.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기엔 너무 멀리 오셨네요. 안쓰럽습니다. 수연은 모든 것을 잃은 사람처럼 굳게 닫힌 놀이개를 손에 든 채 무대 위에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다.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 그녀를 구원해줄 유일한 증거가 그녀를 가장 깊은 나락으로 밀어넣은 것이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세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이 없었다. 낯선 사람을 보는 듯한
깊은 의심과 혼란만이 가득했다. 그 순간 수연은 심장이 갈갈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20년 만에 만난 아들들에게 자신은 그저 사기꾼일 뿐이었다. 노리가의 침묵은 연 회장을 거대한 혼돈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다. 희망의 정점에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진 윤수연은 핏기 없는 얼굴로 서 있었고, 박은주와 김태식은 승리를 예감하며 의기양양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하객들은 이제 완전히 윤수연을 희대의 사기꾼으로 단정하고 그녀를 향해 경멸적인 수군거림을 쏟아냈다. 저 여자 정말 보통 내기가 아니네. JK그룹을 상대로 저런 대담한 사기극을 벌이다니. 그러게 말이야. 집도 사기쳐서 뺏으려다 실패하고 이제는 어미 행세까지. 낯짝도 두꺼워. 상황을 지켜보던 강씨 형제 역시 깊은 고뇌에 빠졌다. 특히 감수성이 풍부한 막내 강서준은 혼란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의 마음 한편에서는 박은주가 어머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싶어 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윤수연의 처절한 눈빛이 계속해서 마음에 걸렸다. 이 모든 혼란을 잠재운 것은 둘째 강태준이었다. 군인 출신답게 그는 복잡한 상황일수록 단순하고 확실한 방법을 선호했다. 그만 그의 우렁찬 목소리가 장내를 압도했다. 그는 무대 위로 성큼성큼 걸어 올라가 두 여자 앞에 섰다. 기계는 고장날 수 있지. 사람의 기억도 희미해질 수 있고. 하지만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있어. 그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바로 과학이요. 그는 어딘가로 전화를 걸어 짧고 단호하게 명령했다. 지금 당장 우리 가문의 주치의와 유전자 검사팀을 신라호텔 다이너스티 홀로 보내주시오. 여기서 바로 친자 확인 검사를 진행하겠소. 유전자 검사. 그 단어가 박은주의 귓가에 폭탄처럼 터졌다. 그녀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다른 모든 것은 연기와 임기응변으로 넘어갈 수 있었지만 DNA는 속일 수 없었다. 이대로 검사를 받으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그녀의 머릿속이 비상벨을 울리며 미친 듯이 회전했다. 어떻게든 이 상황을 막거나 혹은 조작해야만 했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비틀거리며 이마를 짚었다. 머리가 오늘 너무 많은 일을 겪었더니 현기증이. 그녀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연약한 모습을 연기했다. 김태식이 재빨리 그녀에게 달려가 부축했다. 은주씨, 괜찮아 여보, 정신 차려. 그가 소란을 피우는 동안 연 회장은 다시 어수선해졌다. 박은주는 그 틈을 이용해 태식에게만 들릴 듯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나 잠시 화장실 좀 막아야 해.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고. 태식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은주를 부축하는 척하며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그녀를 연 회장 밖으로 빼냈다. 잠시 후 JK그룹의 전용 의료팀이 최첨단 이동식 검사 장비를 들고 연 회장에 도착했다. 소란을 틈타 화장실로 향하던 은주는 복도에서 의료팀의 젊은 여자 간호사와 마주쳤다. 그녀의 명찰에는 수습 간호사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은주의 눈이 번뜩였다. 그녀는 간호사의 앞을 막아서며 다급하지만 매혹적인 목소리로 속삭였다. 잠깐만요, 간호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 인생이 걸린 일이에요. 그녀는 간호사를 아무도 없는 비상계단으로 끌고 갔다. 그리고는 자신의 가방에서 수표책을 꺼냈다. 이름이 뭐예요? 김민지입니다만. 민지씨, 내가 지금부터 민지씨 통장에 10억을 쏴줄게요.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돈일 거예요. 10억. 간호사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걸 저한테 왜? 어려운 일 아니에요. 잠시 후에 유전자 검사를 할 때 저 윤수연이라는 여자의 검체만 내가 미리 준비한 이걸로 바꿔치기 해주면 돼요. 은주는 작은 지퍼백에 담긴 자신의 구강상피세포가 묻은 면봉을 내밀었다. 그것은 이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 미리 준비해둔 비장의 카드였다. 이 돈이면 민지씨 인생이 바뀔 거예요. 아무도 모를 겁니다. 나를 도와주는 게 곧 JK그룹의 진짜 안주인을 돕는 일이라고요.
간호사는 잠시 망설였지만 10억이라는 거액의 유혹 앞에서 그녀의 직업 윤리는 맥없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은주가 내민 면봉과 수표를 받아 들었다. 다시 연 회장,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유전자 검사가 시작되었다. 가문의 주치의는 강지혁의 구강 상피세포를 채취했다. 그리고 눈물범벅이 된 윤수연과 어느새 돌아와 어쩔 수 없이 검사에 응한다는 표정을 짓고 있는 박은주의 샘플을 차례로 채취했다. 수습간호사 김민재는 주치의를 보조하며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찰나의 순간에 수연의 검체가 담긴 시험관을 은주가 준 것으로 바꿔치기 했다. 검체가 분석을 위해 옆방에 마련된 이동 실험실로 옮겨졌다. 결과를 기다리는 30분은 마치 30년처럼 길고 고통스러웠다. 수연은 지민의 손을 붙잡고 이것이 마지막 희망이라며 간절히 기도했다. 은주와 태식은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불안감에 손바닥은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드디어 주치의가 결과지가 담긴 서류 봉투를 들고 들어왔다. 연 회장 안에 모든 소리가 멎었다. 주치의는 침통한 표정으로 서류를 열고 무거운 목소리로 결과를 발표했다. 유전자 대조 분석 결과 윤수연 씨는 강지혁 회장님과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수연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다. 그럴 리가 없어. 러셔. 주치의는 계속해서 결과를 읽어 내려갔다. 하지만 박은주 씨의 경우 유전자 일치율 99.9%의 확률로 강지혁 회장님의 친모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발표가 끝나는 순간 연 회장은 폭발적인 박수와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박은주는 감격에 겨워 오열했고 김태식은 그녀를 부축하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하객들은 진짜 어머니를 찾은 JK그룹을 축하하며 사기꾼 윤수연을 향해 경멸의 눈초리를 보냈다. 과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 냉엄한 사실 앞에서 수연의 모든 주장은 미친 여자의 망상으로 치부되었다. 어머니, 막내 강서준이 가장 먼저 움직였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박은주에게 다가가 그녀를 와락 끌어안았다. 강태준과 강지혁 역시 복잡하지만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그녀에게 다가갔다. 20년간의 그리움이 마침내 종지부를 찍는 순간이었다. 그 감동적인 재회의 장면을 윤수연은 홀로 무대 반대편에 서서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아야만 했다. 과학마저 그녀를 배신했다. 이제 그녀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들이 자신을 눈앞에 두고 다른 여자를 어머니라고 부르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광경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만 했다. DNA 검사 결과는 윤수연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과학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망치가 그녀의 마지막 희망을 산산조각 내버렸다. 연 회장은 이제 완전히 박은주의 무대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아들들의 품에 안겨 감격의 눈물을 흘렸고 하객들은 진정한 어머니의 귀환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김태식은 이 양양한 표정으로 그 옆에 서서 곧 JK그룹의 일원이 될 자신의 미래를 그리고 있었다. 이제 그만 소란 피우고 꺼져주시죠 아주머니. 보안 요원들이 수연과 지민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다. 수연은 모든 것을 체념한 듯 힘없이 그들에게 끌려 나갔다.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고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보였다. 엄마 정신 차려. 이대로 포기하면 안 돼. 지민이 울부짖으며 그녀를 흔들었다. 하지만 수연은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연 회장 문턱을 넘어서 굴욕과 절망의 세계로 내쫓기기 직전이었다. 바로 그 순간 지민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한 가지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아주 오래전 엄마가 놀이개를 보여주며 해주었던 이야기. 엄마 피가 필요하다고 했잖아. 지민의 다급한 외침에 넋을 놓고 있던 수연의 동공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랬다. 남편이 그녀에게 놀이개를 주며 말했었다. 이건 단순한 지문인식이 아니야 수연아.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마지막 잠금 장치지. 이건 당신의 혈통, 당신의 피에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봉황의 심장에
당신의 피 한 방울을 떨어뜨리면 돼. 그녀는 그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너무나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아련한 사랑의 기억이었다. 꺼져가던 희망의 불씨가 그녀의 심장에서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을 끌고 나가려는 보안 요원들의 손을 미친 듯이 뿌리쳤다. 잠깐,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그 안에는 이전에는 없던 절박함과 확신이 담겨 있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오. 단 한 번만. 그녀의 처절한 외침에 감동적인 재회의 순간을 만끽하던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그녀에게로 쏠렸다. 강지혁의 미간이 짜증스럽게 좁혀졌다. 윤수연 씨, 과학적인 증거까지 나온 마당에 대체 어디까지 이 추태를 이어갈 생각이오? 부탁입니다. 수연이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애원했다. 이 놀이개를 열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 있습니다. 제 피가 필요합니다. 그녀의 말에 연 회장 안에서는 실소가 터져 나왔다. 이제 하다 별소리를 다 하는군요. 피 아주머니, 지금 무슨 판타지 소설 쓰세요? 박은주가 비웃으며 말했다. 김태식도 거들었다. 이 여자 완전히 미쳤구먼 여보게들. 저런 미친 여자 말은 들을 필요도 없어. 당장 끌어내. 하지만 둘째 강태준이 그들을 제지했다. 그의 눈은 여전히 의심으로 가득했지만 무언가 석연치 않다는 감정을 지울 수 없었다. 조소, 태준이 말했다. 이게 당신의 마지막 기회요. 이번에도 실패하면 당신은 JK그룹을 능멸하고 사기극을 벌인 죄로 내 손으로 직접 경찰서에 쳐넣을 것이오.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다시 한번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지민이 자신의 옷에 달려있던 작은 장식 핀을 빼서 엄마에게 건넸다. 수연은 심호흡을 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핀 끝을 자신의 검지 손가락 끝에 가져갔다. 따끔한 고통과 함께 붉고 선명한 핏방울이 맺혔다. 그녀는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피 묻은 손가락을 봉황 놀이개 중앙 정교하게 조각된 봉황의 심장 부분에 꾹 눌렀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1초, 2초.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김태식의 입가에 승리엘리의 미소가 걸리려는 순간이었다. 갈칵, 아주 작지만 연 회장의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선명한 소리가 울렸다. 봉황의 몸체에 숨겨져 있던 머리카락처럼 가느다란 이음새가 벌어지며 놀이개의 비밀 공간이 모습을 드러냈다. 연 회장은 충격적인 정적에 휩싸였다. 박은주와 김태식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버렸다. 강지혁이 넋을 잃은 사람처럼 다가와 수연의 손에 들린 놀이개를 조심스럽게 받아들었다. 그 작은 공간 안에는 세월의 흐름에 색이 바랜 작은 마이크로필름 조각이 들어있었다. 지혁이 비서에게 눈짓하자 비서는 필름을 받아들어 최첨단 휴대용 스캐너로 옮겨 대형 스크린에 확대했다. 스크린에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 나타났다. 사진 속에는 20년은 젊어 보이는 행복하게 웃고 있는 윤수연과 그녀의 남편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품에는 강보에 쌓인 3명의 갓난아이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누가 봐도 단란한 가족사진. 사진 밑에는 날짜와 함께 나의 새아들 지혁, 태준, 서준과 함께 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그것은 그 어떤 과학적 증거보다도 더 확실하고 감동적인 진실의 증표였다. 바로 그 순간 연 회장 한쪽 구석에서 으악하는 비명소리가 터져나왔다. 모든 시선이 소리가 난 곳으로 향했다. 의료팀 소속이었던 수습간호사 김민지가 바닥에 주저앉아 히스테릭하게 울부짖고 있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모두가 어리둥절한 가운데 그녀는 모든 것을 실토하기 시작했다. 저 여자가 저 박은주 씨가 저에게 10억을 주면서 DNA 샘플을 바꿔치기 하라고 시켰어요. 윤수연 씨의 샘플을 자신이 미리 준비한 것으로 바꾸라고 협박했어요. 저는 돈에 눈이 멀어서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간호사의 처절한 고백은 이 거대한 사기극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다. 모든 진실이 밝혀졌다. 연 회장 안의 모든 사람들은 이제 경멸과 분노의 시선으로 박은주와 김태식을 쳐다보았다.
3명의 강씨 형제는 스크린 속에 낡은 사진과 눈물 흘리는 윤수연, 그리고 바닥에 엎드려 비는 간호사를 번갈아 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시선은 자신들이 방금 전까지 어머니라고 불렀던 여자 박은주에게로 향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감동도 그리움도 없었다. 오직 자신들의 가장 신성한 감정을 농락당한 자들의 지옥의 불길보다도 더 뜨겁고 차가운 분노만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진실이 담긴 낡은 사진 한 장과 돈에 매수된 영혼의 처절한 고백. 그 두 가지가 거대한 망치가 되어 박은주와 김태식이 쌓아 올린 거짓의 성벽을 단숨에 무너뜨렸다. 연 회장 안의 모든 공기는 이제 차가운 경멸과 이글거리는 분노로 가득 찼다. 아니야, 저 간호사가 거짓말하는 거야. 저 여자가 돈을 노리고 나를 모함하는 거라고. 박은주가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김태식 역시 살아남기 위해 마지막 발버둥을 쳤다. 그는 비겁하게 손가락으로 은주를 가리켰다. 나는 몰랐어. 나는 정말 저 여자가 진짜 어머니인 줄로만 알았어. 이 모든 건 이 여자가 다 꾸민 일이오. 나는 저 여자에게 속은 피해자란 말이오. 한때 서로를 인생의 마지막 사랑이라 칭송하던 두 사람은 파멸의 낭떠러지 앞에서 서로를 밀어내기 바빴다. 그들의 추악한 모습은 그들의 죄를 더욱 선명하게 증명할 뿐이었다. 그들을 지켜보던 세 형제의 눈빛은 더 이상 인간을 보는 눈빛이 아니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둘째 강태준이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는 성큼성큼 다가가 뻔뻔하게 변명하고 있는 김태식의 멱살을 움켜쥐고 공중으로 들어올렸다. 내 놈이 감히, 내 놈 따위가 감히 우리 어머니를 능멸하고 저 더러운 손으로 어머니의 집을 빼앗아. 태식의 몸이 허공에서 버둥거렸지만 강태준의 강철 같은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다. 막내 강서준은 박은주에게 다가섰다. 그의 아름다운 얼굴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경멸과 혐오로 가득 차 있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라는 말을 입에 담을 수 있지? 당신의 더러운 입으로 내뱉은 그 모든 거짓말들을 내가 잠시나마 믿었다는 사실이 역겨워서 견딜 수가 없어. 그의 목소리는 배신당한 아들의 슬픔과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분노는 가장 조용한 곳에서 터져 나왔다. 맏형 강지혁은 두 동생처럼 감정을 폭발시키지 않았다. 그는 그저 차가운 눈으로 모든 것을 지켜본 뒤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그는 짧고 간결한 몇 통의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가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는 두 사기꾼의 미래를 결정짓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첫 번째 전화는 그의 법무팀장이었다. 정 변호사, 지금 신라호텔 다이너스티 홀에 있는 박은주, 김태식. 두 사람을 사기, 명예훼손, 재산 갈취, 미수.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항을 적용해서 고소하시오. 앞으로 두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두 발 뻗고 잠들 수 없도록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시켜 버리시오. 두 번째 전화는 김태식을 재고용한 JK그룹 자회사의 사장이었다. 박 사장, 컨설턴트 김태식 씨, 오늘부로 파면이오. 그리고 관련 업계에 전부 통보해서 다시는 이 바닥에 발도 못 붙이게 조치하시오. 내지시오. 마지막 전화는 그의 자산관리팀이었다. 박은주와 김태식 두 사람 명의의 모든 국내외 계좌를 동결시키고 당장 출국금지 신청 넣으세요. 개미새끼 한 마리 빠져나가지 못하게. 그의 전화 몇 통으로 박은주와 김태식의 모든 것이 파괴되고 있었다. 그들의 사회적 생명재산, 그리고 도망칠 자유까지도. 그것은 감정적인 분노를 넘어선 시스템으로 상대를 말살하는 JK그룹의 방식이었다. 모든 지시를 마친 강지혁은 마침내 그의 두 동생과 함께 무대 한편에서 이 모든 광경을 눈물 흘리며 지켜보고 있는 단 한 사람, 그의 진짜 어머니 윤수연에게로 향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어머니 앞에 멈춰 섰다. 그리고 다음 순간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만하고 강력한 세 남자는 약속이라도 한 듯이 어머니의 앞에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연 회장이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다. 어머니,
가장 먼저 입을 연 것은 강지혁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죄책감과 회한으로 깊이 잠겨 있었다. 저희가 어리석었습니다. 어머니를 바로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하고 잠시나마 저런 사기꾼들의 농간에 놀아나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를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그의 말에 강태준과 강서준 역시 깊이 고개를 숙였다. 수연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20년간의 그리움과 고통 외로움이 한꺼번에 씻겨 내려가는 기쁨과 환희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들의 어깨를 감쌌다. 아니다. 일어나거라 내 아들들아. 너희 잘못이 아니야. 모든 것이 내 잘못이다. 내가 그 끔찍했던 밤에 너희들을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그녀는 무릎 꿇은 아들들을 하나씩 일으켜 세워 자신의 품에 힘껏 끌어안았다. 2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마침내 하나가 된 가족. 그들의 뜨거운 눈물 속에서 길고 길었던 상처가 아물기 시작했다. 한지민 역시 울면서 그들에게 다가왔고 강씨 형제는 자신들의 어머니를 지켜준 새로운 여동생을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연회장 중앙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감동적인 재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 그 배경으로는 보안 요원들에게 질질 끌려나가는 박은주와 김태식의 비참한 모습이 보였다. 그들은 울부짖고 저주를 퍼부었지만 이제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모든 것을 잃은 사기꾼들의 퇴장과 함께 진짜 여왕이 그녀의 왕자들과 함께 화려하게 귀환하고 있었다. 윤수연의 길고 어두웠던 밤이 끝나고 마침내 눈부신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JK그룹의 안주인으로 돌아온 윤수연의 삶은 모든 것이 변했다. 그녀는 평창동의 거대한 저택에서 아들들의 극진한 보살핌을 받으며 지난 20년간의 고통을 보상받는 듯한 나날을 보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과거의 그림자가 남아있었다. 바로 죽은 남편의 가족이시 가문이었다. 시아버지인 이 회장의 칠순 생신이 다가오고 있었다. 수연은 아들들을 불러 모아 조심스럽게 자신의 뜻을 전했다. 너희 할아버지 생신잔치에 다녀와야 할 것 같구나. 그 말에 늘 내 냉정하던 맏아들 강지혁의 얼굴이 굳어졌다. 어머니,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들이 어머니께 지난 20년간 어떻게 했는지 잊으셨습니까? 연락 한 통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알아. 하지만 그래도 내 아버지의 가족이다. 그분들께 너희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모습을 보여드리고 나도 이제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 그래야 하늘에 있는 네 아버지도 마음이 편할 게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화해에 대한 작은 기대와 과거를 완전히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었다. 아들들은 어머니의 깊은 뜻을 꺾을 수 없었다. 생신 잔치가 열리는 날 수연은 화려하게 치장하는 대신 단정하고 기품 있는 한복을 차려입었다. 그녀의 손에는 아들들이 특별히 경매에서 구해준 귀한 선물이 들려 있었다. 백자 참외 모양 주전자. 고려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국보급 문화재였다. 그녀가 도착한 성북동의 이씨 가문 본가는 수십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웅장한 한옥 저택이었다. 잘 가꿔진 정원과 고풍스러운 기와는 가문의 부와 권위를 보여주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차갑고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그녀가 대청마루에 들어서자 잔치를 즐기던 이씨 가문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순간 멎었다. 모든 시선이 낯선 불청객 윤수연에게 쏠렸다. 시아버지인 이 회장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보았고 시어머니는 옅은 미소 뒤에 냉담함을 감추고 있었다. 어머 형님, 오셨어요. 가장 먼저 말을 건 것은 둘째 동서였다. 그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한 채 수연의 소박한 한복을 노골적으로 훑어보았다. 20년 만에 뵙는데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나 봐요. 얼굴이 많이 상하셨네. JK그룹의 안주인이 되셨다더니 소문과는 영 딴판이시네요. 그 말은 위로를 가장한 교묘한 모욕이었다. 그러게 말이야.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나 봐. 하기야
평생을 가난하게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재벌 사모님 티가 나겠어. 셋째 동서가 옆에서 거들며 킥킥거렸다. 시동생들 역시 아내들의 무례한 언사를 말리기는커녕 방관하며 즐기는 눈치였다. 그들에게 윤수연은 여전히 죽은 장남이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했던 근본 없는 가난한 여자일 뿐이었다. 수연은 모욕감에 얼굴이 굳었지만 애써 미소를 지으며 시아버지에게 다가가 큰절을 올렸다. 아버님 칠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만수무강하십시오. 그리고는 비단 보자기에 싼 선물을 내밀었다. 작은 성이지만 받아주세요. 시아버지는 마지못해 선물을 받았다. 둘째 며느리가 호들갑을 떨며 다가와 보자기를 풀었다. 그 안에서 수수하지만 기품 있는 백자 주전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순간 좌중에서 실소가 터져 나왔다. 어머 형님, 농담도 잘하셔라. 이게 뭐예요? 어디 인사동 길거리에서 사오신 골동품이에요. 우리 둘째는 아버님 선물로 최신형 벤츠 자동차 키를 가져왔고 우리 막내는 순금 거북이를 맞춰왔는데 형님은 고작 이런 낡은 주전자 하나가 전부세요. JK그룹이 어렵다는 소문이 사실인가 보네. 그들의 조롱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마침내 침묵을 지키던 시아버지 이 회장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실망감으로 차가웠다. 수연아, 그는 며느리의 이름 뒤에 존칭을 붙이지 않았다. 네가 20년 만에 돌아와서 내게 보인 성의가 고작 이거냐. 이 집안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내 칠순 잔치에 이런 고물단지를 선물이라고 내밀어 넌 여전히 그리고 영원히 이 집안의 며느리가 될 자격이 없다. 그의 말은 비수처럼 수연의 가슴에 박혔다. 화해를 바랐던 그녀의 마지막 기대는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깨달았다. 이 사람들은 변하지 않았다. 그녀가 가난했을 때도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의 부를 가진 지금도 그들의 눈에 비친 자신은 영원히 이방인이자 무시의 대상일 뿐이었다. 그녀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차올랐다. 그녀는 더 이상 이 위선적인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싶지 않았다. 그녀가 자신의 선물을 다시 되찾아 이곳을 떠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아버님, 수연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슬픔에 젖어 있지 않았다. 대신 모든 것을 체념한 자의 차갑고 단단한 평온함이 담겨 있었다. 그 선물이 정말 보잘것없는 고물단지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뭐란 말이냐? 좋습니다. 그럼 내기를 하나 하시죠. 그녀는 잔치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지금 당장 대한민국 최고의 감정 전문가를 부르겠습니다. 만약 저 주전자가 아버님 말씀대로 값어치 없는 가짜라면 저는 이 자리에서 아버님께 무릎 꿇고 사죄드리고 다시는 이 집안에 발도 들이지 않겠습니다. 그녀의 당돌한 제안에 이씨 가문 사람들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다. 하지만 만약 저 주전자가 진짜라면 여러분 모두가 제 앞에서 무릎 꿇고 지난 20년간 저에게 저지른 모든 무례에 대해 사과하셔야 할 겁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순종적인 며느리의 그것이 아니었다. 한 그룹의 총수 여왕의 위엄이 서려 있었다. 시아버지는 그녀의 기세에 눌려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다. 윤수연의 내기 제안에 이씨 가문 사람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대한민국 최고의 고미술 감정 전문가인 황 박사를 수소문에 불렀다. 그들은 이제나 저제나 윤수연이 무릎 꿇고 굴욕을 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다. 잠시 후 학자풍의 기품이 흐르는 황 박사가 최첨단 휴대용 감정 장비를 들고 한옥 저택에 도착했다. 그는 이씨 가문의 정중한 인사를 받으며 논란의 중심에 있는 백자 참외 모양 주전자 앞에 앉았다. 연회장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황 박사는 장갑을 낀 손으로 조심스럽게 주전자를 들어 올렸다. 그는 확대경으로 표면의 유약과 문양을 살피고 작은 도구로 표면을 가볍게 두드려 소리를 확인했으며 최첨단 장비로 내부 구조와 연대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씨 가문 사람들의 얼굴에는 자신만만한 미소가 떠올랐다. 저렇게 오래 걸리는 것을 보니 틀림없이 가짜일 것이라 확신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황 박사는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얼굴은
경외와 흥분으로 상기되어 있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감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것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주전자를 감싼 비단볼을 조심스럽게 걷어내며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들어 올렸다. 이 백자 주전자는 고려시대 왕실에서만 사용되었던 것으로 알려진 현존하는 유일한 백자 참외 모양 주전자입니다. 학계에 보고된 적도 없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이것은 국보입니다. 국보. 그 한마디에 연 회장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이씨 가문 사람들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가셨다. 가격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둘째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가치를 논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부르는 게 값입니다. 굳이 추정하자면 최소 수천억 원은 좋게 넘을 겁니다. 수천억. 그 숫자에 이씨 가문 사람들의 눈이 뒤집혔다. 경멸과 조롱으로 가득했던 그들의 눈빛은 이제 탐욕과 욕망으로 번들거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더 이상 윤수연을 비난하지 않았다. 대신 그 국보급 주전자가 이제 자신들의 것이 되었다는 황홀한 착각에 빠져들었다. 시아버지인 이 회장이 가장 먼저 태도를 바꾸었다. 그는 언제 비난했냐는 듯 인자한 웃음을 지으며 수연에게 다가왔다. 허허, 수연아,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었구나. 과연 내 맏며느리다워 이렇게 귀한 것을 우리 이씨 가문의 가보로 내가 잘 간직하마. 그의 뻔뻔스러운 말에 수연은 기가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다른 가족들 역시 마치 자신들의 재산이라도 되는 양주전자 주변에 모여들어 감탄사를 연발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며느리에 대한 미안함이나 존중 따위는 없었다. 오직 돈에 대한 탐욕만이 번뜩일 뿐이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 더러운 손 당장 치우시지요.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대청마루에 울려 퍼졌다. 목소리가 들려온 곳은 어느새 저택의 입구에 서 있는 3명의 남자였다. 강지혁, 강태준, 강서준. JK그룹의 세 왕자가 어머니를 모욕한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 강림한 천벌의 사자처럼 분노에 찬 얼굴로 서 있었다. 그들은 어머니가 걱정되어 딸 지민에게 연락했다가 이 모든 굴욕적인 상황을 전해 듣고 한달음에 달려온 것이었다. 누구냐 너희들은? 이 회장이 당황하며 소리쳤다. 강지혁은 대답 대신 어머니 윤수연에게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어머니 괜찮으십니까? 지혁아, 여긴 어쩐 일이니?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들이 있다 하여 아들 된 도리를 다하러 왔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안심시킨 뒤 차가운 눈으로 이씨 가문 사람들을 훑어보았다. 그리고는 시아버지인 이 회장의 탐욕스러운 말을 정확히 되받아쳤다. 방금 이 주전자를 가문의 가보로 삼으시겠다 하셨습니까? 그리고 그는 모두가 경악하는 행동을 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수천억 원짜리 국보 백자 참외 모양 주전자를 집어들었다. 한 가지 알려드리죠. 강지혁이 이씨 가문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쳐다보며 얼음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에게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국보라 할지라도 그저 쓰레기일 뿐입니다. 그 말을 마친 그는 망설임 없이 손에 든 백자 주전자를 대리석 바닥을 향해 힘껏 내리쳤다. 와장창 대한민국의 국보가 수천억 원의 가치를 지닌 역사가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수천 개의 조각으로 산산조각 났다. 이 회장과 그의 가족들은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진 광경에 경악하며 비명을 질렀다. 그것은 단순히 문화재가 파괴되는 소리가 아니었다. 그들의 탐욕스러운 꿈이 박살나는 소리였다. 오늘 이후로 강지혁이 흩어진 백자 조각들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선언했다. 우리 강씨 가문과 여기 계신 이씨 가문은 그 어떤 인연도 없음을 분명히 합니다. 다시는 우리 어머니 앞에 나타나 그 더러운 낯을 보이지 않는 것이 좋을 겁니다. 둘째 강태준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덧붙였다. 만약 다시 한번 우리 어머니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자가 있다면 그땐 이 주전자 하나로 끝나지 않을 테니. 그의 살벌한 경고에 이씨 가문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새아들은 어머니 윤수연을 부축했다. 어머니 이제 가시지요. 이런 더러운 곳에 더는 계실 필요 없습니다.
수연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산산조각난 백자 주전자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주저앉아 있는 이씨 가문 사람들을 돌아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과 상처의 찌꺼기가 저 깨진 도자기 파편들과 함께 완벽하게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아들들의 든든한 부축을 받으며 미련 없이 그 저택을 걸어 나왔다. 20년간 그녀를 올감했던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 찬란한 햇살 속으로 그녀의 곁에는 더 이상 그녀를 무시하고 상처 주는 사람들이 없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녀를 사랑하고 지켜주는 든든한 새 아들이 있었다. 윤수연은 아들들을 보며 20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평온하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길고 길었던 시련이 끝나고 마침내 진정한 행복이 시작되고 있었다.